미국이 포기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진도, 수십조 원의 예산도 소용없었습니다. 지하 100m, 굴착기가 부서지고 물이 솟구치던 그 죽음의 땅 앞에서 모두가 등을 돌렸죠. 그런데 그 불가능을 단숨에 뚫어버린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료는 처음엔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휴대폰이나 만드는 나라가 무슨 땅을 파느냐고요. 하지만 그가 한국에서 두 눈으로 본 것은 그의 평생 신념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그의 입에서 새어나온 한마디, 당신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군요. 도대체 한국의 발밑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지하 100m, 섭씨 영하의 냉기와 영상 40도의 열기가 같은 터널 안에서 부딪히던 곳. 세계에서 가장 비싼 굴착기가 굉음을 내며 멈춰섰습니다. 강철로 만든 거대한 회전날이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부딪혀 휘어졌고 그 위로 흙이 쏟아졌어요. 프랑스에서 온 현장 책임자는 도면을 바닥에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여긴 인간이 건드릴 땅이 아니야. 신이 막아놓은 곳이라고. 미국 동부 한복판, 수백만 명이 사는 도시의 발밑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건설사들이 차례로 두 손을 들고 짐을 쌌죠. 그때 작업복 차림의 한국 엔지니어 한 사람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한국은 이 정도 땅을 수백 번 뚫어봤습니다. 그 한마디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몰랐어요. 저조차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리처드 콜먼이라고 합니다. 미국 연방정부에서 국가 핵심 기반 시설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나라의 숨통 같은 시설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전력망, 통신망, 그리고 땅속 깊은 곳을 지나는 거대한 터널들까지요. 제 사무실 책상 위에는 늘 두꺼운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로 된 기술 보고서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커피는 항상 식어 있었고 점심을 거르는 날이 더 많았어요. 비서가 가져다 준 샌드위치를 한 손에 든 채 도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군 공병단에서 35년을 보냈습니다. 별을 단 장성으로 예편한 뒤 정부에 합류했죠. 이라크의 사막에서 다리를 놓았고 알래스카의 동토 위에 활주로를 깔았습니다. 땅을 다루는 일이라면 제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자부했어요. 제가 승인 도장을 찍지 않으면 미국 안에서 어떤 대형 지하 공사도 시작될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제 판단에는 무게가 실렸고 그만큼 제 자부심도 단단했죠. 워싱턴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콜먼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다. 콜먼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다. 저는 그 신뢰에 보답하려고 늘 차갑게 오직 데이터만 보고 판단하려 애썼어요. 어떤 회사가 아무리 로비를 해도 윗선에서 아무리 압력을 넣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고 했고 괜찮으면 괜찮다고 했죠. 그것이 제가 믿는 전문가의 길이었습니다. 솔직하게 털어놓겠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몰랐어요. 아니, 알고 싶지도 않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제 머릿속에서 세계 최고의 토목 기술은 언제나 서구의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정교함, 독일의 견고함, 그리고 거기에 일본의 꼼꼼함 정도. 이것이 제가 믿는 공학의 세계였어요. 유럽 회사들과 일하면서 저는 그들의 두꺼운 매뉴얼과 100년 넘게 쌓인 경험에 감탄했습니다. 파리의 지하철은 100년도 더 전에 만들어졌고 런던은 그보다 더 일찍 땅을 팠으니까요. 이런 역사 앞에서 다른 나라들은 그저 뒤따라오는 후발주자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이요? 저에게 한국은 그저 휴대폰과 반도체를 잘 만드는 나라 정도였어요. 빠르고 싸게 건물을 올리는 하청 업체들이 있는 곳. 기술보다는 속도와 가격으로 승부하는 나라. 그것이 제가 한국건설에 대해 가진 인식의 전부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한 생각이었는지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물론 알고는 있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의 한국 노동자들이 중동의 사막에서 일했다는 것을요. 제 아버지도 젊은 시절 중동의 한 현장에서 한국 사람들을 본 적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그저 값싼 노동력을 제공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땀을 흘려 벽돌을 나르던 사람들. 그 정도로요. 특히 땅을 깊게 파는 분야에서 한국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땅을 깊이 뚫는다는 건 단순히 구멍을 내는 일이 아니에요. 지구의 속살을 건드리는 고도의 예술이자 과학입니다. 지층의 구조를 읽고 바위의 성질을 파악하고 지하수가 어디로 흐르는지 예측해야 하죠. 수백 가지 변수를 동시에 다루면서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함을 지켜야 하는 극한의 작업입니다. 회전 속도, 밀어붙이는 힘, 벽을 세우는 간격까지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해요. 단 한 번의 계산 실수가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야에서 서구를 따라올 나라는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것이 제 신념이었어요. 그리고 그 신념이 산산조각 날 줄은 그때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야기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던 한 거대한 사업에서 시작됩니다. 미국 동부의 한 거대 도시, 인구가 수백만에 달하는 그곳은 오래된 도시였습니다. 땅 위로는 100년 넘은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고 그 아래로는 낡은 상하수도와 오래된 전선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죠. 문제는 기후였습니다. 몇 해 전부터 거대한 폭풍이 도시를 덮치기 시작했어요. 한 번 비가 쏟아지면 지하철이 잠기고 도심이 강의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또 다른 걱정이 있었어요. 유사시 수백만 시민이 몸을 피할 공간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정부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시의 발밑, 지하 깊은 곳에 거대한 터널을 뚫는 것이었어요. 평소에는 물류와 교통을 책임지고 폭풍이 오면 빗물을 가두며 비상시에는 시민들의 대피로가 되는 다목적 대심도 터널, 깊이는 지하 100m, 도시 곳곳을 잇는 노선의 총 길이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예상 사업비만 수십조 원에 달하는 미국 역사상 손꼽히는 규모의 지하 공사였죠. 처음 이 숫자들을 보고받았을 때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가? 세계 어디에서도 도심 한복판에 이렇게 깊은 터널을 한꺼번에 뚫은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그 도시의 땅속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겉보기에는 단단한 화강암 지대처럼 보였지만 지하로 내려갈수록 사정이 달랐어요. 수만 년 전 빙하가 깎아놓은 불규칙한 단층이 곳곳에 숨어 있었고 어떤 구간은 거대한 빈 동굴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도시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지하수가 강처럼 흐르고 있었죠. 어떤 곳은 완전히 메말라 있다가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거대한 물줄기가 흐르는 시기였어요. 마치 땅속에 숨겨진 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땅을 파는 사람에게는 지옥 같은 조건이 모두 모여있는 땅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건설 강국들이 이 사업에 몰려들었습니다. 프랑스의 거대 건설사, 독일의 정밀 기술회사,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토목 건물들, 유럽의 이름난 회사들이 총출동했어요. 거기에 일본의 대형 건설사들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을 따내는 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터널을 지었다는 이력은 앞으로 수십 년간 최고의 자랑거리가 될 테니까요. 각국 대표단이 도착할 때마다 저는 그들을 직접 맞이했습니다. 프랑스 팀이 도착했을 때 그들의 책임자 마르셀 듀랑은 자신감이 넘쳐 흘렀어요. 그는 제 손을 잡으며 거만하게 웃었습니다. 콜먼 씨, 우리가 파리의 땅속을 어떻게 다뤘는지 아십니까? 이 정도 도시는 식은 죽 먹기예요. 걱정은 넣어두시죠. 독일 팀의 클라우스 베버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는 두꺼운 분석 자료를 제 책상에 툭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우리의 공학적 정밀함은 세계 최고입니다. 여기 모든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숫자가 증명해 줄 겁니다. 다른 나라 회사들은 그저 우리 뒤를 따라오면 되는 겁니다. 일본 팀의 모리히로 씨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도쿄의 복잡한 지하를 관리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를 믿어 주십시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각국 팀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면 각 나라 기술진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팽팽하게 느껴졌어요.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도 눈빛에는 경쟁심이 번득였습니다. 누가 이 거대한 사업의 주도권을 쥘 것인가? 그것은 회사의 자존심이자 나라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었죠. 회의 탁자 위에서는 미소를 짓지만 그 아래에서는 서로의 발을 밟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프랑스 팀이 독일 팀의 방식의 문제를 지적하면 독일 팀은 프랑스 팀의 계획이 비현실적이라고 받아쳤어요. 일본 팀은 둘 다 조용히 지켜보며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 팀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좋은 의미로 눈에 띈 게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 기술진들이 고급 호텔에 묵으며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회의에 들어오는 동안 한국 사람들은 현장 가건물에서 먹고 잤습니다.
그들은 회의실에 먼지투성이 작업복 차림으로 들어오곤 했어요. 손에는 늘 도면, 뭉치와 측량 장비가 들려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양복을 입은 유럽 사람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죠. 뒤랑이 제 옆에서 비웃듯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들 좀 보세요. 현장 인부들인가요? 엔지니어들인가요? 회의실을 잘못 찾아온 거 아닙니까? 처음에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저건 노동자들이지, 엔지니어가 아니야. 저도 제 동료에게 낮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거대한 사업에 끼어든다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실 입찰 심사 자리에서 한국팀을 가장 먼저 걸러내자고 주장한 사람 중 하나가 저였어요. 시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저들은 이 사업의 난이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다른 위원들도 대부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팀이 처음 가져온 도면을 봤을 때 저는 진심으로 황당했습니다. 그들이 제안한 방식은 제가 알던 상식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거든요. 지하 100m까지 수직으로 곧장 내려간 뒤 거기서 옆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건 대학원 시절 교과서에서나 본 이론적인 모델이었어요.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는 위험천만한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도면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죠. 이 사람들, 자기들이 뭘 하려는 건지도 모르는구나.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사업이 제가 평생 쌓아온 신념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줄은요. 공학이란 저에게 차가운 데이터와 검증된 매뉴얼, 그 자체였습니다. 감정이 끼어들 틈이 없는 객관적인 세계, 숫자가 말하는 것이 진실이고 통계가 보여주는 것이 현실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숫자와 통계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기까지 저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가 틀렸음을 인정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제가 두 눈으로 직접 본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입니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우려했던 문제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어요. 그 도시의 땅속은 우리가 조사한 것보다 훨씬 나빴습니다. 시추 작업을 진행할수록 충격적인 사실들이 쏟아졌죠. 매일 아침 제 책상에 놓이는 보고서는 점점 더 암담해졌습니다. 단단한 줄 알았던 안방 곳곳에 거대한 빈 공간이 숨어 있었어요. 어떤 것은 큰 체육관 크기에 달했습니다. 시추 장비가 갑자기 허공으로 푹 꺼지는 느낌이 들면 그것은 빈 동굴을 만났다는 신호였죠. 현장 기술자가 저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국장님, 시추봉이 갑자기 몇 미터나 빠졌습니다. 아래가 완전히 비어 있어요. 이런 빈 공간 위로 거대한 굴착 장비가 지나가면 순식간에 땅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수백만 명이 사는 도시가 통째로 얹혀 있었고요. 저는 그 보고서를 받아 들고 밤잠을 설쳤습니다. 우리가 대체 뭘 건드린 거지? 시추 팀장이 저에게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국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구멍이 숭숭 뚫린 치즈 같아요. 어디가 비어있고 어디가 단단한지 도무지 예측이 안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땅 위였습니다. 터널이 지나가야 할 길 바로 위에는 100년 된 낡은 건물들과 도시의 상징 같은 고층 빌딩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어요. 공사 중에 땅이 조금이라도 내려앉으면 이 건물들이 기울거나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죠. 수많은 인명피해, 도시의 마비, 나라의 망신.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닥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 최고의 지질 전문가를 현장에 불렀습니다. 토마스 케인 박사. 이 분야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가 현장을 둘러본 뒤 회의실에서 보고했습니다. 그 결론은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죠. 두 핵심 노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공학적으로 시공이 불가능합니다. 이 구간의 지질 조건은 현존하는 어떤 굴착 기술로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없어요. 노선을 우회하거나 계획 자체를 다시 검토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 사업이 진짜 실패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처음으로 밀려왔습니다. 불길한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시추 작업 중에 예상하지 못한 지하수층을 건드렸어요. 엄청난 양의 물이 시추공을 통해 솟구쳤습니다. 마치 기름이 터지듯 물기둥이 하늘로 치솟았죠. 인부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고 장비는 물에 젖어 고장났으며 현장은 순식간에 진흙탕이 되었습니다.
인근 건물에서 가느다란 금이 발견되었다는 보고도 들어왔어요. 윗선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핵심 과제였고 정해진 일정을 맞추는 것은 절대적인 명령이었어요. 한 고위 인사가 제 사무실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콜먼 국장, 백악관에서 직접 챙기는 사업이에요. 실패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경력이 이 사업에 달려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하지만 현장은 그런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기술과 정치 사이에서 찢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안전을 위해서는 공사를 늦춰야 했지만 그렇게 하면 제 경력은 끝장날 게 분명했으니까요. 폭발 사고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땅이 무너지는 보이지 않는 공포였죠. 폭발은 순간적입니다. 쾅 하고 터지면 끝이에요. 하지만 땅이 무너지는 건 다릅니다. 서서히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모든 것을 통째로 삼켜버리니까요. 도로에 금이 가고 건물이 조금씩 기울고 어느 날 갑자기 도심 한복판이 거대한 구멍이 되어 꺼져내리는 것. 그것이 저를 잠 못 들게 하는 공포였습니다. 멀쩡하던 땅이 입을 벌리고 자동차와 사람을 삼키는 장면. 그것이 우리 도시에서 벌어진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저는 각국 팀에 대안을 요구했습니다. 프랑스의 뒤랑은 우회 노선을 제안했어요. 하지만 그건 공사 기간을 몇 년이나 늘리고 예산을 천문학적으로 더 쓰는 방안이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윗선이 받아들일 리 없어요. 제가 말했죠. 독일의 베버는 아예 땅 위로 고가 철도를 놓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 사업의 근본 목적을 부정하는 것이었어요. 지하에 시민들의 대피 공간을 만든다는 목적은 어디로 가고요. 그건 선택지가 아닙니다. 베버 씨. 일본의 모리는 기존 방식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장했습니다. 서두르면 안 됩니다.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해요. 하지만 그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죠. 누구도 속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문제의 그 구간은 모두가 피하고 싶어하는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렸어요. 회의실에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우리 구간은 문제없습니다. 저쪽 구간이 문제죠. 이런 말들이 오갔어요. 뒤람과 베버가 회의실에서 언성을 높이며 다투는 일도 있었습니다. 당신들 방식이 문제야. 뭐라고? 당신들 일정이 비현실적인 거지.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기술진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 그때 한국 팀은 조용히 자기들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팀들이 회의실에서 책임 공방을 벌이는 동안 한국 사람들은 문제의 구간을 직접 돌아다니며 데이터를 모으고 있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현장에 붙어 있었죠. 저는 그때만 해도 그들이 뭘 하는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한국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유럽 최고의 기술진도 못하는 것을 한국이 어떻게 하겠어요. 어느 날 저녁 현장을 둘러보다가 한국 팀의 가건물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안에서 격렬한 토론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한국말을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열기만큼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창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벽면 가득 그 도시의 지하 단면도가 붙어 있었어요. 지층마다 빨간 펜으로 빼곡하게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커다란 지도 위를 손가락으로 짚고 있었고 또 누군가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숫자를 외치고 있었죠. 저 정도 열정으로 뭘 하겠다는 거지. 저는 고개를 저으며 지나쳤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그들의 진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열정만으로는 단단한 바위를 뚫을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한국 팀의 책임자가 처음으로 제 앞에 정식으로 나선 것은 케인 박사의 절망적인 보고가 있고 며칠 지나서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더니 한 무리의 한국 엔지니어들이 들어왔어요. 작업복 차림에 안전모를 손에 든 채였죠. 그들의 책임자로 보이는 사람이 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름은 강민혁이라고 했어요. 다부진 체격에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었습니다. 콜먼 국장님, 저희가 대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그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 짜증이 났어요. 유럽 최고의 기술진도 못 푸는 문제를 한국이 뭘 안다고 나서는 건가. 뒤랑은 옆에서 대놓고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너무 절박했기에 일단 들어보기로 했어요. 뭐라도 시도해봐야 했으니까요. 강민혁이 펼쳐 보인 도면은 제 상식을 다시 한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막힌 곳을 정면으로 뚫는 방식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길을 제안했어요.
지하 100m까지 수직으로 곧장 내려간 뒤 옆으로 연결해서 그 구간을 피해 간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입찰 때 비웃었던 바로 그 방식이었죠. 도면에는 복잡한 계산식과 지층 분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주먹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농담입니까? 지하 100m 수직 굴착이라니. 이 지질 조건에서 당신들 제정신이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강민혁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국장님, 저희가 분석한 데이터를 봐주십시오. 현재 막힌 구간의 안반은 옆으로는 연속성이 있지만 수직 방향으로는 약한 단층대가 존재합니다. 그 틈을 이용하면 우회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틀 동안 추가로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도면을 집어들고 쓰레기통으로 가서 던져버렸어요. 종이가 구겨지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돌아가시오. 이런 자살 행위 같은 제안은 검토할 가치도 없어.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을 진짜로 적용하겠다고? 당신들이 책임질 수 있소? 한국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떨어진 도면을 주워들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뒤랑이 저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런 무모한 제안은 무시하는 게 맞습니다. 후발 주자들은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하는데 말이죠. 베버도 안경을 고쳤으며 거들었습니다. 한국이 교과서에서만 공학을 배웠나 봅니다. 실제 현장은 교과서와 다르다는 걸 모르는 모양이에요. 그들의 비웃음을 들으며 저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의 제안은 말도 안 된다고요. 그런데 그때 마지막으로 회의실을 나가던 한 젊은 한국 엔지니어의 눈빛이 제 마음에 묘하게 걸렸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원망도 아닌 어떤 단단한 결의 같은 것이 담겨 있었어요. 그 눈빛이 이상하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쓰레기통에 처박힌 그 도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의심이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어쩌면 내가 너무 성급하게 던져버린 건 아닐까. 그들이 이틀 동안 모았다는 그 데이터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한국 사람들이 앞으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안겨줄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충격이 제가 평생 굳게 믿어온 모든 것을 뿌리째 흔들어 놓으리라는 것을요.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자꾸만 그 한국팀의 가건물을 떠올렸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꺼지지 않던 불빛을요. 며칠 뒤 강민혁이 다시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도면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때였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모욕을 당하고 다시 찾아올 엄두를 못 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어요. 다부진 어깨에 흙먼지를 묻힌 채 손에는 새로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한 번만 더 봐주십시오. 추가 조사를 끝냈습니다. 이번엔 더 상세한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 소장,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유럽 최고의 장비로도 안 되는 일을 한국이 무슨 수로 한다는 거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정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강민혁은 잠시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국장님, 저희는 이 사업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회사의 명예, 그리고 저희 개인의 자존심까지요. 저희가 여기서 물러나면 한국건설은 앞으로 이런 큰 무대에서 영영 밀려날 겁니다. 그러니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그 절박함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도 사실이었고요. 케인 박사는 우회를 권고했지만 우회는 윗선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방안이었으니까요. 저는 결국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검토는 해보겠소.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시오. 그가 돌아간 뒤 저는 책상에 앉아 그 서류를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넘겨보려 했어요. 그런데 페이지를 넘길수록 저는 점점 의자에서 등을 떼고 앞으로 몸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분석은 정교했습니다. 놀랍도록 정교했어요. 독일식 매뉴얼과도 프랑스식 계산법과도 접근 방식이 달랐지만 논리적으로 흠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문제의 그 구간, 안반 속 수직 단층대에 대한 분석은 케인 박사의 보고서보다 훨씬 더 깊고 세밀했어요. 그들은 우리가 놓친 것을 찾아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분석이 가능했지? 답은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호텔에서 와인을 마시는 대신 2주 동안 현장을 기어다니며 직접 데이터를 수집한 거예요.
케인 박사의 팀이 책상 앞에서 뽑아낸 시뮬레이션과는 출발 전부터가 달랐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작은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이 사람들이라면 혹시. 하지만 저는 황급히 그 생각을 지웠어요. 냉정해야 해.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데이터와 확률을 봐야 한다. 다음 날, 저는 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팀에게 문제의 구간을 맡기겠다고 발표했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뒤랑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국장님, 제정신입니까? 저 후발주자들에게 핵심 구간을 맡긴다고요? 우리가 못한 일을 저들이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베버도 안경 너머로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실패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한국이 사고를 치면 도시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저는 분명히 반대했다는 걸 기록에 남겨주십시오. 저는 그들의 반발을 잠재우며 말했어요. 조건을 달겠소. 한국팀이 정해진 기간 안에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지 못하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전액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소. 그래도 괜찮겠소. 강 소장. 한국팀에게는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실패하면 회사가 통째로 휘청일 만한 금액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강민혁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언론은 더 신랄했어요. 한 유럽 경제지는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미국, 후발주자의 무모한 도박에 핵심 사업을 맡기다. 결과는 뻔하다. 그 무렵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 군 시절 멘토였던 하워드 라이트 장군이었어요. 저를 공병의 길로 이끌어준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리처드, 한국을 믿지 마라. 그들은 서구 기술을 흉내내는 후발주자일 뿐이야. 이런 극한 조건에서 그들이 성공할 확률은 제로에 가깝네. 자네 경력을 거기에 걸지 마. 지금이라도 손을 떼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멘토의 말이 옳은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어떤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한국 사람들의 눈빛은 대체 뭐였지? 그런 확신은 어디서 오는 거지? 며칠 뒤 한국팀의 특수수직 굴착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하 100m까지 곧장 내려간 뒤 옆으로 연결한다는 전례 없는 시도였어요. 저는 현장에서 직접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성공을 기대해서가 아니었어요. 실패하는 순간을 직접 보고 즉시 수습하기 위해서였죠. 머릿속으로는 이미 실패 후에 대응 계획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공사 첫날 한국팀이 가져온 장비를 보고 저는 의아했습니다. 유럽의 최신형 굴착기와는 완전히 다른 모양이었거든요. 더 작고 더 유연해 보이는 구조였어요. 강민혁이 설명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서울 지하 깊은 곳에 광역철도를 깔면서 개발한 맞춤형 굴착 시스템입니다. 복잡한 도심 지하 조건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한강 밑바닥의 무른 집안에서도 검증된 기술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서울과 이 도시는 완전히 다른 환경인데 굴착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수십 미터까지는 순조로웠어요. 예상대로 위쪽의 모래와 점토층은 쉽게 뚫렸습니다. 한국 장비가 부드럽게 지층을 파고들었죠. 저는 조금 놀랐지만 아직 본게임은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깊이 내려갈수록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예상보다 훨씬 단단한 경함층이 나타났습니다. 바위의 경도가 측정 장비의 최대치를 넘어섰어요. 장비에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했죠. 드릴 날이 버티질 못합니다. 현장 엔지니어가 외쳤습니다. 장비에서 금속이 긁히는 귀를 찢는 소리가 났어요. 불꽃이 튀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진척은 고작 손바닥 너비 정도였어요. 이틀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사흘째가 되자 장비 자체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모터가 과열되어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현장에 무언가 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유럽 기술진들이 구경을 하러 왔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뒤랑이 동료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어요. 거봐, 내가 뭘 했어. 한국은 아직 멀었다고. 저들의 한계가 딱 여기까지인 거야. 교과서에서 배운 것만으로는 진짜 현장을 이길 수 없지. 베버도 가세했습니다. 안경 너머로 현장을 내려다보며 비아냥거렸죠. 이 도시의 안반은 알프스 화강암급입니다. 우리가 알프스의 터널을 뚫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한국이 서울에서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서울이 아니에요. 자기들 분수를 몰랐던 거죠. 저는 그들의 조롱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역시 내 예상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하게도 한국팀이 저렇게 무너지는 모습이 불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그런 감정이 드는지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강민혁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지쳐 보였어요. 눈 밑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잠을 못 잔 게 분명했죠.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하려 애썼습니다. 강 소장, 상황이 좋지 않소. 지금이라도 철수를 고려해보는 게 어떻겠소. 위약금 문제는 내가 어떻게든 조율해보겠소. 강민혁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숨을 내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국장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물러나면 그건 한 사업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1970년대에 맨주먹으로 중동 사막에 나가서 길을 닦고 건물을 올렸던 분들, 그분들의 땀을 저희가 헛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가 그렇게 만든 나라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멍해졌습니다. 아버지 세대. 그건 단순한 사업 이상의 무언가였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감정만으로는 단단한 바위를 뚫을 수 없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쯤 갑자기 현장이 궁금해졌어요. 설마 이 시간에도 일하고 있을까? 호기심에 옷을 챙겨 입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현장에 가까워지자 멀리서 불빛이 보였어요. 그리고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한국팀이 여전히 작업 중이었던 겁니다. 낮에 탈진해서 쓰러져 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 장비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한 엔지니어의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어요. 수액팩이 장비의 철골에 매달려 있었죠. 그는 수액을 맞으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장면을 실제로 보니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가까이 다가가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제가 온 줄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완전히 일에 빠져 있었으니까요.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만큼은 분명히 느껴졌어요. 나중에 통역을 통해 그들이 나눈 대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무너지면 고향에 계신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맞아. 우리 아버지들이 그 뜨거운 사막에서 맨손으로 일궈낸 게 뭔지 알잖아. 그분들이 흘린 땀 덕분에 우리가 학교도 다니고 이만큼 컸어. 그걸 우리 손으로 무너뜨릴 순 없어. 저는 그 대화를 전해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그 시절 한국이 중동에서 무엇을 했는지 저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가난했던 한국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걸고 사막의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는 이야기. 제 아버지도 그 시절 현장에서 한국인들을 본 적이 있다고 하셨죠. 그들은 미친 듯이 일했다. 해가 져도 멈추지 않았어.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에게 그저 먼 나라의 예시하기일 뿐이었어요.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그 역사와 이어져 있다는 것을 저는 그제야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한국팀이 처음 제출했던 그 서류를 다시 펼쳤어요. 이번에는 편견을 버리고 제대로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제가 던져버렸던 그 도면 속에는 우리가 미쳐보지 못한 진실의 단서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증오와 불신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건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평생 믿어온 것을 의심한다는 건 곧 제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공사가 정체된 지 닷새째 되던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급히 날아온 노라 엔지니어였어요. 70이 넘은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이름은 윤재광이라고 했어요. 한국에서 그는 대심도의 거장이라 불리는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 1호선부터 9호선까지, 그리고 부산과 대구의 지하 공사에 모두 참여했다고 했어요. 한강 밑바닥에 터널을 뚫었고 도심 지하 깊은 곳에 광역 철도망을 까는 일을 평생 해온 사람이었죠. 윤재광 박사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굴착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지도 않았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현장으로 온 것이었죠. 그는 막힌 안반 앞에서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손으로 바위를 더듬었어요. 마치 환자를 진찰하는 노련한 의사처럼요. 표면을 두드려보고 귀를 가져다 대고
심지어 코를 대고 냄새를 맡기도 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저 노인이 대체 뭘 하는 거지? 잠시 후 윤재광 박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온화했지만 그 안에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에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가 서툰 영어로 그러나 또박또박 말했어요. 콜먼 국장님, 우리는 서울의 늪같은 땅 아래에서도 길을 냈습니다. 한강 밑바닥에 물은 집안에서도 터널을 뚫었어요. 이 단단한 바위는 오히려 다루기 쉽습니다. 저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박사님, 존경하지만 서울과 이 도시의 조건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 안반의 경도는 상상을 초월해요. 알프스 화강암급입니다. 윤재광 박사는 빙긋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수십 년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국장님, 문제는 바위의 단단함이 아닙니다. 문제는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서구의 방식은 바위를 힘으로 뚫으려 합니다. 더 강한 장비, 더 센 힘으로요. 하지만 우리의 방식은 다릅니다. 바위와 호흡하는 거예요. 바위에도 숨 쉬는 틈이 있습니다. 그 결을 찾아서 그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위와 호흡한다고? 그게 무슨 공학적 개념이지? 비과학적인 소리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윤재광 박사는 설명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한국 본사에서 특수 장비가 도착했습니다. 최첨단 지방 감지 센서 시스템이었어요. 이 장비는 지층의 미세한 진동과 압력 변화를 실시간으로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바위의 소리를 듣는 장비였죠. 마치 지구의 심장 박동을 짚어내는 청진기 같았습니다. 윤재광 박사가 말한 바위와 호흡한다는 말의 의미가 그제야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센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막혀있던 경암층 바로 옆에 상대적으로 약한 단층선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어요. 바위 내부에 미세한 균열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유럽팀의 조사에서도 케인 박사의 시뮬레이션에서도 잡아내지 못한 것이었죠. 그들은 바위를 하나의 단단한 덩어리로 보고 정면 돌파만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그 안에 숨겨진 약점을 찾아낸 거예요. 윤재광 박사가 말했습니다. 바위에도 결이 있습니다. 나무를 쪼갤 때 결을 따라 도끼질하면 쉽게 갈라지듯이 바위도 결을 찾으면 훨씬 수월하게 뚫을 수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팀은 자신들의 기술을 현지 인부들에게 아낌없이 전수했어요. 다른 나라 기술진들은 핵심 기술을 영업 비밀이라며 철저히 감췄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달랐어요. 현지의 젊은 인부들을 옆에 앉히고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서울에서 배운 겁니다. 이제 당신들도 배우세요. 언젠가 당신들이 직접 이런 터널을 만들게 될 테니까요. 그렇게 말하면서요. 저는 처음으로 강민혁에게 직접 커피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사과했어요. 미안하오. 처음에 당신들의 도면을 쓰레기통에 버렸을 때 나는 오만했소.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강민혁은 커피를 받아들며 옅게 웃었습니다. 국장님, 괜찮습니다. 저희도 처음엔 저희 자신을 의심했으니까요. 정말 될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저희는 해낼 수 있어요. 그 순간 현장의 공기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한국팀과 미국 감독관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어느새 하나의 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윤재광 박사가 합류한 뒤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계획이 세워졌어요. 유럽식 굴착 방식과 한국식 수직 굴착을 결합한 어디에도 없던 새로운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그 계획서를 검토하며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분명히 위험 부담이 큰 방식이었지만 논리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계획의 핵심은 정밀도였어요. 오차 범위를 밀리미터 단위로 잡았습니다. 지하 100m에서 양쪽 터널을 연결할 때 단 몇 밀리미터만 어긋나도 전체 구조가 틀어질 수 있었거든요. 이 정도 정밀도는 유럽팀도 시도해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뒤랑은 그 계획을 듣고 또 비웃었어요. 밀리미터 단위 오차라니. 이론적으로나 가능한 숫자죠. 실제 현장에서 그게 되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지겠소. 베버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하 100m에서 밀리미터 오차는 불가능합니다. 최소한 손가락 한 마디는 봐야 해요. 지하수 분출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되었습니다. 한국팀은 실시간으로 특수 시멘트를 주입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지하수가 솟구치는 순간
자동으로 약품을 쏟아부어 물기를 막는 장치였죠. 이건 한국이 바다 밑에 터널을 뚫을 때 개발한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바다 밑에서 쏟아지는 바닷물을 막아냈던 그 기술을요. 안전 기준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터널벽의 두께를 당초 계획보다 2배로 늘렸어요. 윤재광 박사의 제안이었습니다. 이 터널은 평소엔 물류와 교통에 쓰이겠지만 유사시엔 시민들의 대피소가 됩니다. 그러니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방패라고 생각하고 만들어야 해요. 그 말을 듣고 현지 관계자들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단순히 계약 조건을 채우는 게 아니라 이 도시 시민들의 안전까지 생각하는 마음에요. 저도 놀랐습니다.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한국 팀은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수십 가지 가정하고 각각에 대한 대응책을 빈틈없이 마련해 두었어요. 만약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그것도 안 되면 또 이렇게. 모든 상황에 대한 2번째, 3번째 계획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굴착이 재개되었습니다. 거대한 회전날이 다시 땅속을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윤재광 박사가 찾아낸 단층선을 따라 바위의 약점을 공략하는 방식이었죠. 힘으로 정면 돌파하는 게 아니라 바위의 흐름을 읽고 그 틈으로 파고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센서가 실시간으로 바위의 미세한 진동을 잡아내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굴착 방향을 조정했어요. 첫날의 진척은 놀라웠습니다. 전에는 하루에 손바닥 너비도 못 나가던 것이 이번에는 몇 미터를 뚫었어요. 다음 날에는 더 빨라졌고 그 다음 날에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붙었습니다. 비웃던 유럽 엔지니어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들은 더 이상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장을 구경하러 오기 시작했죠. 시기와 놀라움이 뒤섞인 눈으로요. 뒤랑이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여유가 없었어요. 저들이 대체 뭘 하는 겁니까? 어떻게 저렇게 빨리 뚫는 거죠? 가장 놀라운 것은 땅 위의 안정성이었습니다. 지하 60m, 70m, 80m로 내려가는데도 땅 위의 건물들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어요. 곳곳에 설치한 진동 감지 센서의 수치는 안전 범위 안에서 차분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케인 박사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던 바로 그 일이 실제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몇 시간 센서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믿기지 않았거든요. 결국 저는 케인 박사를 다시 현장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한국 팀의 작업을 한참 동안 지켜봤어요. 그리고 자신의 태블릿에 담긴 데이터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이 방식이라면 가능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런 접근법을 본 적이 없어요. 평생 자신의 판단에 자부심을 가졌던 미국 최고의 지질 전문가가 한국 팀 앞에서 자신의 오판을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일본 팀의 모리히로 씨도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는 한국 팀의 굴착을 오래 지켜보더니 조용히 강민혁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어요. 훌륭합니다. 우리가 도쿄에서도 시도하지 못했던 방식이군요. 배우고 싶습니다. 숙적이라 여겼던 일본조차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뒤랑과 배번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본국의 인맥을 동원해 한국팀이 쓰는 특수 자재의 공급을 또 한 번 막으려 했습니다. 한국이 주문한 부품들이 재고 부족이라는 이유로 줄줄이 배송이 지연됐어요. 알고 보니 유럽 업체들이 뒤에서 손을 쓴 것이었죠. 한국팀은 본사에 긴급히 연락해 부품을 항공편으로 직접 공수해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사면 초가였어요. 저는 그제야 그 방에 공작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뒤랑을 불러 경고했어요. 뒤랑 씨, 한 번만 더 공급을 방해하면 당신네 회사를 이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하겠소. 이건 경쟁이 아니라 사보타주요. 뒤랑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사과하지 않았어요. 대신 차갑게 내뱉었죠. 두고 보십시오, 국장님. 저들은 결국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무너지는 게 가장 비참한 법이죠. 그 말이 불길한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예언은 절반은 맞아떨어지고 말았어요. 목표 지점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지하 90m, 95m, 그리고 마침내 지하 100m에 도달했어요. 이제 남은 것은 수평 연결이었습니다. 반대편에서 굴착하던 다른 팀과 만나는 순간 이 사업은 완성되는 것이었죠. 환희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가장 어려운 마지막 구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관통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모두가 긴장과 기대 속에서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승리가 눈앞에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희망이 피어나기 시작했죠. 그때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굴착날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거대한 지하 수맥을 건드린 거예요. 수만 년 전 빙하가 녹은 물이 갇혀있던 지도에도 없는 고대의 대수층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엄청난 양의 물이 터널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마치 댐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수압이 어찌나 강했는지 장비 일부가 떠밀려 갈 정도였죠. 비명 소리와 경보음이 터널을 가득 채웠습니다. 붉은 경고등이 미친 듯이 깜빡였어요. 긴급 대피, 전원 터널 밖으로. 저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지금까지의 노력이, 희생이, 땀과 눈물이 모두 물속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터널 안에 있던 엔지니어들이 필사적으로 빠져나왔어요. 물은 계속 차올랐고 자칫하면 터널 전체가 침수될 상황이었죠. 소식은 즉시 퍼졌습니다. 경쟁사들이 발 빠르게 움직였어요. 뒤랑은 곧장 윗선에 연락해 압박을 넣었습니다.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터널을 메워야 합니다. 더 진행하면 도시 전체가 위험합니다. 제가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은 이 사업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그들은 한국의 실패를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들의 판단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했죠. 설상가상으로 땅 위에 서는 것엔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보급 차량의 이동이 어려워졌어요. 추가 장비와 자재를 현장으로 가져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동시에 우리를 버린 것 같았어요. 결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공사 중단 명령서를 들고 왔어요. 더 이상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즉시 철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관료가 저에게 서류를 내밀었어요. 콜먼 국장, 윗선의 명령입니다.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현장을 비우세요. 저는 그 명령서를 손에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게 끝인가? 여기까지인가? 귓속에서 윙윙거리는 이명이 들렸어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결국 여기서 무너지는 건가? 그때 강민혁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물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온몸이 진흙투성이었습니다. 방금 터널에서 빠져나온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꺼진 눈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에게 1시간만 더 주십시오.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1시간 안에 뭘 할 수 있다는 거요? 저 물을 어떻게 막소? 펌프로는 감당이 안 되는데. 강민혁이 대답했습니다. 막지 않겠습니다. 얼리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얼린다고? 미친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강민혁이 말한 얼린다는 것의 정체가 곧 밝혀졌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집안 동결 공법이었어요. 초저온 물질을 이용해 지하수가 솟구치는 지점의 땅 자체를 급속히 얼려버리는 기술이었습니다. 물이 얼면 더 이상 흐르지 않으니까요. 단순하지만 천재적인 발상이었죠. 한국이 물은 집안과 지하수가 많은 도심 공사에서 갈고 닦은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윤재광 박사가 직접 진두지휘에 나섰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 젊은이들과 함께 물이 쏟아지는 터널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말리려 했습니다. 박사님, 위험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맡기세요. 하지만 윤재광 박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 기술은 내가 제일 잘합니다. 내가 직접 해야 해요. 여기서 물러나면 평생 후회할 겁니다. 초저온 물질이 담긴 거대한 은색 탱크가 터널 입구에 설치되었습니다. 탱크에서는 하얀 연기가 끊임없이 피어올랐어요. 맨손으로 만지면 피부가 즉시 얼어붙을 만큼 위험한 물질이었죠. 한국 엔지니어들이 특수 방한복을 입고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 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초저온 물질이 파이프를 통해 지하수가 솟구치는 지점으로 주입되었어요. 엄청난 소리가 났습니다. 칙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증기가 터널 전체를 가득 채웠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팀은 오직 센서 데이터와 자신들의 경험에 의지해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터널 입구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어요. 무전기에서 간간히 한국말 교신이 들렸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죠. 가끔 숫자가 들렸습니다. 온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작업은 진행 중이었어요. 터널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밖에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다시 다가왔어요. 국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명령을 집행해야 합니다. 저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발. 그렇게 또 10여 분이 흘렀을 때 터널 안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말로 무언가를 외치는 소리였어요. 무전기에서 강민혁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성공입니다. 지하수가 완전히 얼었습니다. 물이 멈췄어요. 저는 무릎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저앉을 뻔했어요. 옆에 있던 사람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무언가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터널 안에서 엔지니어들이 하나둘 걸어 나왔어요. 모두 지쳐 있었지만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윤재광 박사가 마지막으로 나왔어요. 그의 방한복은 하얀 얼음 결정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마치 눈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죠. 저는 그에게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박사님, 해내셨습니다. 정말 해내셨어요. 윤재광 박사는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관통까지 조금 더 남았어요.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얼어붙은 지하수층은 거대한 얼음벽처럼 단단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벽을 뚫고 나가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 물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얼어붙은 지층은 오히려 굴착하기에 더 안정적이었으니까요. 젖은 모래보다 얼음이 훨씬 다루기 쉬웠던 겁니다. 작업이 재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속도가 더 빨랐어요. 남은 거리를 향해 굴착기가 전진했습니다. 반대편에서 굴착하던 팀과의 교신도 시작되었어요. 반대편 굴착 소리가 들립니다. 두 팀이 서로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구간,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어요. 굴착기의 회전 소리만이 터널을 가득 채웠습니다. 거리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벽이 무너졌습니다. 반대편에서 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반대편 터널의 조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한 줄기 햇살처럼 눈부셨어요. 터널이 관통된 순간이었습니다. 양쪽 터널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한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그리고 현장에 있던 모든 국적의 사람들이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언어의 장벽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기쁨은 만국 공통어였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울었고, 어떤 사람은 웃었고, 어떤 사람은 울면서 웃었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어요. 저는 관통 지점으로 걸어갔습니다. 양쪽에서 뚫린 터널이 완벽하게 맞물려 있었어요. 오차는 밀리미터 단위에 불과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정밀도였죠. 뒤랑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건 불가능해. 어떻게 지하 100m에서 이런 오차로 맞춘다는 거지? 베버도 측정 장비를 들고 벽면을 거듭 확인하며 연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군. 정말 믿을 수가 없어. 손에 장을 지지겠다던 사람도, 손가락 한 마디는 봐야 한다던 사람도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평생 쌓아온 자부심이 한국팀의 밀리미터 앞에서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었던 데이터와 매뉴얼이 사실은 세상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숫자 너머에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의지라는 또 다른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제가 평생 무시해온 바로 그 나라 사람들이었어요. 관통이 성공한 뒤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한국의 실패를 점치던 언론들이 이제는 앞다투어 한국의 기적을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주요 통신사는 이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미국 지하 100m, 한국이 새 역사를 쓰다. 각국에서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중동의 한 산유국은 자국의 대형 지하 사업에 한국 기술을 도입하고 싶다고 연락해왔어요.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가 도시 지하철 건설에 한국 컨소시엄을 찾았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의 주가가 치솟았고 며칠 만에 시가총액이 크게 불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반면 뒤랑과 베버의 회사는 이 사업에서 사실상 하청으로 밀려났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한국을 후발주자라며 비웃던 그들이 이제는 한국팀의 지시를 받아 부수 공정을 맡는 처지가 된 거예요.
뒤랑은 마지막 회의에서 끝내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건설업계에서 저를 초청했어요. 한국과 미국의 지하 인프라 기술을 교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고요. 저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호기심도 컸어요. 그 작은 나라가 대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길래 우리가 두 손 든 일을 그렇게 해낸 것인지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천의 공항은 제가 본 어떤 공항보다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어요. 입국장을 빠져나오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10여 분. 그리고 시내로 들어가는 길에 저는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민혁이 저를 어떤 역으로 데려갔어요. 평범한 도심의 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안내한 엘리베이터는 아래로 끝없이 내려갔어요. 여기가 어디까지 내려가는 겁니까? 제가 묻자 강민혁이 빙긋 웃었습니다. 지하 50m입니다. 국장님. 수도권을 가로지르는 광역급 행철도예요. 이런 노선이 지금 여러 갈래 깔려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거대한 지하 승강장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지하 깊은 곳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환하고 쾌적했어요. 잠시 후 열차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열차는 도심의 발밑을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가로질렀어요. 지하 깊은 곳에서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이미 운행 중이라고요? 네. 수백만 명이 매일 이 지하 깊은 곳을 타고 출퇴근합니다. 미국에서 우리는 단 하나의 대심도 터널을 뚫기 위해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세계 최고의 기술진을 불러 모으고도 좌초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런 수준의 대심도 터널을 이미 도시 곳곳에 깔아놓고 그것을 일상으로 쓰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강민혁은 저를 또 다른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도심 지하에 숨어있는 거대한 빗물 터널이었어요. 폭우가 쏟아지면 도시가 잠기지 않도록 빗물을 통째로 받아내 강으로 흘려보내는 시설이었습니다. 그 규모는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어요. 거대한 콘크리트 동굴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폭풍 때문에 그 사업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시설을 만들어 왔습니다. 도심 침수를 막기 위해서요. 저는 그 거대한 지하 공간 한복판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제 막 첫발을 뗀 일을 한국은 이미 수십 년째 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윤재광 박사가 저를 한강 밑으로 안내했습니다. 강 아래를 가로지르는 터널이었어요. 머리 위로 강물이 흐르고 그 위로 배가 지나다니는데 우리는 그 아래 터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윤재광 박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국장님, 한국은 좁은 나라입니다. 산이 많고 평지가 적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 올라가는 대신 아래로 파고들었습니다. 한강 밑으로, 산 밑으로, 도시의 발밑으로요. 살아남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세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이 쌓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은 자랑하려고 이걸 만든 게 아니었어요. 그저 살기 위해, 좁은 땅에서 더 많은 사람이 안전하게 살기 위해 묵묵히 땅을 파내려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박함이 세계 최고의 기술이 된 거예요. 그날 저녁 한 한국 관계자가 지나가듯 한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 지하 시설들은 평소엔 교통과 방제에 쓰이지만 유사시엔 수백만 시민이 몸을 피하는 대피 공간이 됩니다. 한국은 늘 위협 속에서 살아왔으니까요. 우리는 이미 나라 곳곳에 발밑에 안전망을 깔아둔 셈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우리 미국이 이제 막 유사시 시민 대피를 명분으로 단 하나의 터널을 뚫느라 그 고생을 했는데 한국은 이미 그것을 전국 단위로 일상 속에 녹여두었던 거예요. 그제야 저는 제가 본 썸네일 같은 풍경의 진짜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거대한 굴착기를 지하 깊은 갱구로 내리던 그 장면. 제 눈에는 무모한 도박처럼 보였던 그것이 한국에서는 그저 또 하나의 평범한 현장이었던 겁니다. 저는 강민혁에게 물었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강 소장, 솔직히 말해주시오. 한국에는 이런 지하 시설이 대체 얼마나 깔려 있는 거요? 강민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국장님, 다 합치면 수백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두려움 섞인 헛웃음이었어요.
우리가 불가능하다며 포기할 뻔했던 일을 한국은 이미 전국에 다 깔아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한마디가 새어나왔어요. 당신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군요. 대체 어떻게 이걸 다 해낸 거요? 윤재광 박사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웃었습니다. 무서운 게 아닙니다, 국장님. 절박했던 거예요. 우리는 가진 게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파고들었던 겁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1970년대 한국의 가난한 젊은이들이 중동의 사막으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뜨거운 태양 아래 맨주먹으로 도로를 닦고 건물을 올렸어요. 제가 단순 노동력이라 무시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요. 그들이 흘린 땀이 가난한 나라를 일으켰고 그들의 아들과 손자가 그 위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과 손자 세대가 세 개가 두 손 든 땅속을 뚫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한 세대의 땀이 다음 세대의 기술이 되는 이어달리기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그 노동의 땀방울이 반세기를 지나 세계 최고의 기술이 되어 제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 강민혁이 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낡은 손전등이었어요. 이건 제 아버지가 쓰시던 겁니다. 아버지도 1970년대에 중동의 사막에서 일하셨어요. 밤에도 일하셔야 했으니까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이걸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 일하든 어둠 속에서도 길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라라고요. 이제 이걸 국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손전등을 받아 들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그 마음을요. 아버지에서 아들로, 그리고 이제 한국인에게서 미국인에게로. 저는 지금도 그 손전등을 제 책상 위에 두고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것을 바라보면 이상하게 힘이 나거든요.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데이터와 통계만 믿는 차가운 사람이었어요. 서구의 기술이 최고라 확신했고 그 밖의 것들은 그저 흉내에 불과하다고 무시했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나라의 기술은 우리를 베낀 수준이라고 여겼죠.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는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저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들은 자기 기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말보다 결과로 증명했죠.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해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신감이라는 것을 저는 이른이 다 된 나이에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요즘 젊은 엔지니어들 앞에서 강연을 합니다. 제 강연의 주제는 늘 같아요. 편견을 버려라. 그리고 배움의 마음을 열어라. 저는 학생들에게 한국 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링거를 맞으며 밤새 일하던 젊은이들. 쓰레기통에 버려졌다가 다시 주워든 도면. 이른이 넘은 나이에 얼음 터널 속으로 걸어 들어간 놀라 엔지니어.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학생들의 눈이 반짝입니다. 언젠가 제 손녀가 물었어요. 7살짜리 아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란다. 그들은 할아버지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줬어.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도 가능해진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다시 배우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야. 손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한국이 어디예요? 저는 지구본을 가져와 아이에게 보여줬습니다.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 작은 반도를 가리켰어요. 여기란다. 작은 나라지만 누구보다 큰 꿈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곳이야. 언젠가 너도 가보렴. 손녀는 신기한 듯 지구본을 빙글빙글 돌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다음 세대는 저처럼 늦게 깨닫지 말고 처음부터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지금도 가끔 우리가 함께 뚫은 그 터널을 떠올립니다. 지하 100m, 얼음으로 막아 세운 그 물길, 밀리미터 단위로 정확히 맞물린 두 터널을요. 그 벽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한국인들의 땀과 눈물이 스며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오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니까요. 제가 평생 믿어온 세계는 서구가 중심이고 다른 나라들은 그 뒤를 따라오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세상의 진짜 중심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파고드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발밑을 묵묵히 뚫고 있다는 것을요. 대한민국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나라에 살고 계십니다.
가진 것이 사람밖에 없던 시절, 맨주먹으로 사막에 나가 길을 닦았던 그 아버지 세대. 그분들의 땀이 오늘의 기술이 되었습니다. 세계가 안 된다고 할 때 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나라. 불가능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끝내 길을 만들어내는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지하 100m에서 링거를 맞으며 바위를 뚫던 그 사람들을 떠올려 주세요. 그들이 해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 고위 관료 리처드 콜먼이 지하 100m 죽음의 땅에서 직접 겪은 이야기였습니다. 세계가 안 된다고 할 때 해보겠다고 말하는 나라. 그 작은 나라의 위대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가족과 이웃에게 널리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우리를 자랑스러워하는 작은 마음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새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